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 15년 동안 근근히 모은 돈으로 아주 어렵게 작은 빌라 2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빌라를 모두 전세를 내놓았고 그 대신 남편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들어가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각방을 쓰자고 했고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생활비를 비롯해서 중학생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돈으로 어렵게 아이를 기르며 생활했습니다. 많이 서럽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겠지,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이 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재산 분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빌라 2채 중 한 채는 시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전을 했고 나머지 한 채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의 헐값으로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빌라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마저도 시아버님께 송금을 했더군요. 남편은 현재 자기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빌라를 마련하기까지 저 역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듯이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몰래 1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소송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혼 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재산 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네. 이혼 소송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 어려운 말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제기 직전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그래서 재산 변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처럼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현저할 때에는 혼인 파탄 시점, 즉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러니까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할 대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재산 분할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연자처럼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재산을 처분한 것이 명백할 때는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아니면 별거하기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네, 사연의 경우에
재산 분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파탄 시점이 그때쯤이었다.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라고 특정하고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파탄 시점을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는 소재기 시점이나 아니면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시점 같이 좀 객관적으로 명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한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이제 중학생 아이 이제 생활비나 양육비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혼인 파탄 시점에 예금이나 대출금의 잔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그 예금 인출이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비나 양육비 혹은 부부 공동재산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다면은 이렇게 감소된 재산이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만 그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혼인생활, 자녀 양육, 부부 공동생활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그 용처와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일단은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남편 명의로 돼 있던 빌라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명의 변경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거의 전세 줬던 빌라인데 전세값 정도로 넘겨서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무단으로 남편이 재산 처분했는데 이런 처분한 재산은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사연자님이 상대방으로 지급받을 재산 분할금을 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제3자한테 처분된 재산을 실제로 반환받아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은 사실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가지는 재산 분할 권리를 해야 할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래서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 어떤 특별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사회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그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재산 처분한 거 자체를 이제 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재산을 처분한 거가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처분을 했고 또 재산을 받아간 사람도 이런 사정은 알았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해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없게 되는 거가 이제 무자력 상태인 거죠.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회행위라고 하는 걸로 다시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의 경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게 되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거의 추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시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로 이제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사행위 그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예, 원상 회복을 받아서 그 원상 회복 받은 그 재산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사회행위 취소를 한다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재판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액수를 정하지만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을 했다면 혼인 파탄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이제 삼는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가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요건 사실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이제 되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SM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NCT 멤버들에 대한 사생팬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생팬, 연예인들의 모든 사생활을 알아내고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을 뜻하는데요. 스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도를 넘는 건 팬심이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사생활 침해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사생활이란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는 시간, 즉 일상생활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생활보호법에 저촉됩니다. 실제로 매우 많은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사생활은 극성 팬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데요. 물론 연예인이고 공인이니 다른 사람들보다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사생활을 전부 공개해야 할 이유는 없고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 우편물을 개봉한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협박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개월간 반경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위켄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